안녕하세요. 오늘 4단원 세 번째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이 내용을 하지만 근데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영상으로 찍은 강의를 똑같이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을 치려면 이 영상 강의를 꼭 봐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말했듯이 이게 여기에서 하는 내용도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보고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도 영상을 계속 공개해 놓을 테니까 꼭 복습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증산작용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광합성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뭐였지? 일단 물과 이산화탄소였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그리고 맞아요. 기체인 산소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중에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물에 대해서. 이 물은 어떻게 광합성에 쓰이게 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이 물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알아볼게요. 자, 저 여기 오른쪽에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어디에서 흡수될까? 뿌리에서 흡수되겠죠. 뿌리에서 흡수되고 어디를 거쳐? 줄기를 거쳐 잎까지 운반된다.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러면 광합성에 이 우리가 물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 물을 다 쓸까요? 다 쓰지는 않습니다. 광합성에 쓰고 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물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냐 계속 남아있진 않겠죠.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빠져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식물의 잎에는 잎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기공입니다. 기공. 기체가 드나드는 공간 기공이라고 해요. 이 기공은 그냥 구멍이 바로 생긴 게 아니라 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의 이름은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 이 이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공변세포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공변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공변세포 두 개가 만나서 이 두 개 세포 사이의 공간이 기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인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광합성해서 만들어지는 산소 이런 기체가 드나들 수 있고요. 수증기라는 기체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수증기는 물의 기체 형태를 우리가 수증기라고 부르죠. 맞죠?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을 생각을 해보면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은 어떻게 될까? 그치, 이 남은 물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물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물은 액체잖아요. 물이 뭘로 변한다? 수증기로 변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요게 답이 되겠죠.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은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게 된다. 원래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왔어? 뿌리에서 물의 형태로, 그러니까 액체의 형태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기공을 통해 수증기, 즉 기체의 형태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요, 이 기공은 아주 특이한 게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대요.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이거 하면 뭔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낮에 하고 밤에 하지 않는 거 뭐냐면 바로 식물에서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그래서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는 이 공변세포의 광합성이 관여를 하게 돼요. 조금 이따가 한번 조금 이따가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공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쌤이 프린트에 안 적어놔서 추가로 적어볼게요. 기공은요 주로 잎의 뒷면에 존재합니다. 뒷면에 위치한다. 하나 적어주십시오. 잎의 뒷면을 보면은 거기 안에 기공이 있는데 현미경 같은 걸로 자세히 관찰하면은 우리 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기공 주변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이름을 공변세포라고 했죠. 이 공변세포는요, 원래는 표피세포였어요. 표피세포. 표피세포라고 하면 잎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세포인데, 모양은 약간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표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표피세포가 변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피세포랑 다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낮에 열리는 거 뭐랑 연결된다 했어? 광합성과 연결된다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피세포랑 다른 점은 여기 안에 엽록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있어서 뭐를 한다? 광합성을 한다. 이 광합성 때문에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적어 놓을게요. 광합성을 통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조절한다.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이 기공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렇게 한다. 근데 광합성만이 아니라 이 식물세포 안에서, 물론 동물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세포 안에서는 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물이 이동을 합니다. 이것을 삼투압 작용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광합성과 이 삼투압 작용 두 가지를 통해서 기공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표피세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잎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납작한 모양의 세포인데, 이 일반적인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는데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진행하고, 이것은 기공의 개폐를 조절한다. 열릴 개, 그다음 폐, 닫힐 폐,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는 것을 조절한다. 이제 좀 내려와서 3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식물의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은 빠져나간다라고 했죠. 어디를 통해 빠져나간다? 기공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이런 과정을 네 글자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증산작용.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증산작용. 증산작용은 광합성에 쓰이고 남은 물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즉 잎에서 기공을 통해 수증기가 빠져나가면 이 잎에 있는 물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줄어든 물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다시 끌어올립니다. 다시 끌어올려요. 잎맥에 있는 뭘로부터 끌어올린다? 잎맥이라 하면 줄기입니다. 줄기에 있는, 그쵸, 줄기의 물관으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결국에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처음에 물은 어디에서 흡수돼? 뿌리에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의 물관을 타고 잎까지 이동하게 된다. 요거를 그림으로,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뿌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잎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그림 못 그렸네. 이렇게, 여러분 더 잘 그릴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의 형태는 어떤 형태이다? 그치, 액체 형태이다. 액체. 뿌리에서 흡수된 H2O는 액체 형태이고, 얘가 줄기에 있는 물관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근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올라오는 과정은 힘을 거스르는 거예요. 어떤 힘을 거스르는 거야? 중력이라는 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올라가게 된다? 그치, 요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H2O가 빠져나갑니다. 어떤 형태로? 기체 형태로. 빠져나가면 이 빠져나간 만큼 보충을 해줘야겠죠. 보충을 해주고 싶은 이 힘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타고 잎으로 운반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네 글자로 뭐라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면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뿌리에서부터 물관을 타고 잎까지 이동하는 과정, 증산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증산작용을 왜 하는지 식물에서는 이 증산작용은요.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왜 잎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뭘 하기 위해서? 그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이동을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산작용이 있어야 물이 상승해서 잎에서 광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산작용은 광합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도움을 줍니다. 식물의 다른 곳에도. 일단 증산작용의 한 3가지 정도 적어볼게요. 첫 번째, 여기 방금 말했던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우리 동물도 그런 것처럼 식물에서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체온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체온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식물도 체온이 있겠죠. 그래서 식물체의 온도가 급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만약에 열을 뺏어가는 애들이 있다 하면은 물을 먼저 증발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온도를 변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 합니다. 물은. 그리고 또 세 번째 증산작용의 의의는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우리 인간과 비슷하죠? 체내의 수분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식물의 수분량이 많으면 기공을 열어서 이 물이 빠져나가게 수증기가 빠져나가게 하고 수분량이 적으면은 기공을 닫아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해줍니다. 당연히 식물도 수분량을 조절해서 일정 수준의 양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증산작용의 가장 중요한 역할. 물을 상승시키면은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 오면은 26페이지 남은 거 이 중간 페이지랑 그리고 여기 마지막 증산작용과 광합성에 대해 정리를 하고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